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1부에서 네. 수용소로 간 빅터 네. 프랭클이 인간의 혹은 뭐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의 3단계 심리 그렇죠. 네. 상태에 대해서 이제 첫 단계 충격을 받는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무감각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네. 그 이후에 뭐 시련을 겪게 되는 그 말씀 좀 해주셨는데 네. 1, 2단계까지 저희가 이제 좀 들었고요. 네. 네. 3단계로 이제 갑니까? 근데 이제 무감각 단계에서 무감각. 이분이 2부에 그러니까 무감각 2단계가 가장 많이 이제 배치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런 거겠죠. 인간이 그 정신 세계가 원식 수준으로 끌어내려지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도 근데 어떻게 또 의미를 찾아내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무감각 단계가 많이 좀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보고 있으면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결국은 나와 내 친구의 생명을 끊어야 된다.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해 있잖아요. 모든 활동이. 그러니까 이런 긴장 상태 그리고 집중된 의식 상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아주 원초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우리의 정신 세계가. 그리고 그러니까 꿈을 꾸게 되는데 거기서도 꿈을 꾸는데 거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의식 세계가 퇴보했다는 게. 왜냐하면 꿈의 모든 내용이 먹는 거예요. 빵 먹고 케이크 먹고 담배 피우고 목욕하고 오로지 그런 그 감각적인 것들에 우리의 어떤 그건 당연한 거고 그죠. 네. 꿈은 어차피 소원을 충족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먹는 이야기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먹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요리법 서로 막 교환하고 내가 나가면 뭘 먹을까.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위험하게 봤어요. 그 빅터 프랭클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몸이 이제 그 하루 한 번 나오는 빵과 스프에 적응돼 있는데 네. 자꾸 먹는 이야기 그렇게 하면 이게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 그 2차 세계대전 그 풀려났을 때 유태인들 보면 전부 다 해골이잖아요. 완전히 몸들이. 네. 그러니까 결국 뭐 피하 지방이 사라지고 그죠. 다 못 먹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장기관이 자체의 단백질을 소화시켜내면서 이제 몸에서 근육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저항력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은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나가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영양실조가 되니까 뭐 또 어떻게 되냐면 성욕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충격을 받으면서 성욕이 감퇴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무래도 영양실조 때문에 꿈속에서도 보통 그런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적인 게 거의 안 나타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먹는 게 식욕이 성욕보다 더 우선하는 거죠. 성욕은 어차피 개체를 자아를 복제하는 건데 당장 이거 식욕은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게 아무래도 목숨을 부지하는데 더 정신이 집중되고 목숨 부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무관심해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결국 일종의 문화적 동면을 겪게 된다고 해요. 완전 겨울잠 자듯이 이제 모든 거는 그렇게 다른 내 생존에 집중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다 관심이 안 가지는데 그래도 이제 포기 못하는 게 정치하고 종교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근데 정치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형세가 어떻다더라. 뭐 네. 연합군이 이런 거는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종교 이야기는 이게 완전히 사람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과 가까이 있어서 그러기도 그런가요? 하고 이제 결국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신과 그저 선택의 느낌을 갖고도 싶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니까 그런 은총을 받겠다는 걸 확인하고 싶고 이런 것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도 초청 받아가지고 교령술이라고 합니까? 귀신하고 서로 교환 그러니까 친교를 맺는 것들 있잖아요. 네, 저희는 분신사가. 분신사와 네네. 바로 그런 걸 했대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사람이 한 명 있고 막 하면 갑자기 그 사람이 막 라틴어로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라틴어 전혀 공부도 안 했고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쓴 거 보니까 귀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빅터 프랭클은 그런 건 좀 그하죠. 비판적이죠. 언젠가 한번 들어봤겠지 그 사람이. 그래서 저런 말을 썼겠지라고 이제 보는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원시적으로 바뀌어간다라고 이제 보여주는데 그래도 이런 건 있어요. 그 나름 그래도
지적인 생활이나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그거는 태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가혹한 환경이니까 만약에 종교적인 수련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좀 더 심오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도 있다라고 이제 기록은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자, 수용소에서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오래 사느냐 이거죠. 아주 건강하고 막 많이 많은 머슴 타입이 오래 사냐 아니면 창백한 지식인 이런 사람이 오래 사냐. 대부분 보면 수용소에서 아무래도 튼튼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더 오래 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아니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감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실제로 내면의 자유가 비교적 적게 손상되니까 오히려 자기를 이런 거죠. 이원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의 현실이 아주 가혹하지만 정신적으로 내가 이 현실을 둘러싸서 객관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전에 그 이병조 소설가가 1961년 5.16 이후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10년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면 참 힘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같이 들어온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나름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 버티고 오래 사는데 오히려 들어와서 막 그런 몸 좋고 이런 사람들 지적이진 않지만 몸은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빨리 실망하고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기처럼 내 현실과 내 현실을 내가 벗어나서 간주하는 나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그래 이 현실은 현실이지만 나는 또 꿈을 꾸고 상상을 하고 네.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전에 일본의 요네하라 마리가 그 소련의 강제 수용소 있지 않습니까? 라게르 이런데 오랫동안 그 정말 처참한 생활을 했던 여성들 나와서 쓴 수기가 있는데 네.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았냐면 밤마다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내가 뭐 소공녀 이야기를 해줄게. 오늘은 내가 그 안나 카리니나 이야기 해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읽은 이야기하면서 몇 년을 그래 버티니까 그 사람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잠도 못 잤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얼굴은 좋아지고 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게 참 묘하다 이거죠. 사람은 결국 내 현실과 이 현실의 관념 세계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참 인간은 환상이랄까 판타지랄까 관념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관념이다. 그 비현실적이란 말을 쓰지만 관념이나 환상만큼 현실적인 게 없어요. 리얼리스틱한 게 없어요. 이게 리얼리티예요. 그게 오히려 사람을 살게 해주거든요. 오히려 이야기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버텨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과연 관념이 거짓인가 가짜인가? 오히려 환상이 현실보다 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여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결국 여기서 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부인이 생각이 났고 그 부인에 대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들이 또 이제 뭐라고 할까 이 처참하고 소외된 상황 속에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인간다운 삶의 품위를 지켜야겠다. 이런 것들이 겨우 나의 의미를 만들어주는데 이 사랑이란 게 아주 큰 역할을 하더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아내가 죽고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고 그 내 사랑의 굳건함 이런 내 생각들이 딱 만들어지니까 정말 이건 뭐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고 뭐라고 할까 나를 방해할 수 없다 이거죠. 마치 그 몰입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몰입한다. 네네. 네. 그런 느낌 같아요. 이게 내가 그 예전에 우리 그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쇼생크 탈출에 네. 그 앤디 듀프레인이 네. 그 피가로의 결혼에 노래를 틀어주잖아요. 네. 그 노래 틀을 때 전부 다 딱 그냥 모든 수감자들이 딱 그냥 정지돼 있잖아요. 마치 정지화면처럼. 네.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뭐 그때 그 느낌이 뭐 사람들을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 나중에 친구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태리 여자 2명이 뭐라 말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세계와 벗어난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 세계가 지금 갑자기 이 뭡니까 가시방석자리가 가시밭길이 꽃길로 변하는 느낌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몰입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이 한 번씩 이제 햇빛이 비치는 하늘 그리고 저 나무에 그 햇살이 비치는 모습들 이런 것 속에서 이제 결국은 이런 자기만의 그 세계를 그 환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오래 가더라는 거죠. 그 나중에 뭐 앤디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 징벌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음악 틀어줬다고 징벌방 들어갔는데 네. 나와가지고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대사가 좋아가지고 제가 적어놨는데 네. 친구들이 왜 그때 음악이 너무 좋더라. 근데 너 왜 그걸 틀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냐 이럴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곳일수록 음악이 꼭 필요하다고.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우리가 이 바깥 세상을 잊지 않게 해준다 이거지. 여기만 있으면 우리는 여기밖에 모른다.
근데 이런 음악이 있어야지 이 바깥 세상에 있지 않고 진짜 세상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법이라고. 바로 이런 거죠. 내 부인 이제 뭐 살고 죽고 이걸 떠나서 딱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니까 이건 어떤 놈이 하고 어떤 폭력이라도 그건 깨트릴 수 없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럴 때 바로 그 판타지랄까 관념, 환상의 소중함이 결국 그러니까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아내와 이제 환상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네. 그것들이 결국 자기가 살아가는 결국은 의미를 찾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더 생생해진다는 거죠. 진짜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순간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내가 파놓은 흙더미 위에 앉아서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우연히 새가 날아와서 나를 바라볼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 환상의 그녀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은 결국은 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그것은 내만의 의미로 나는 그 새를 아내의 메신저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뭐 계속해서 의미라는 것들이 저는 뭐 환상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결국 인간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게 이제 판타지라고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본의 심리학자 가와이 하야오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의 개성, 우리가 누구에게도 대체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개성을 갖고 있으려면 자기만의 고유한 판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봤거든요. 네. 그럼 왜냐하면 자 지금 세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라고 주장하는데 이 세상하고 관련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 이거죠.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 나는 누구의 부인이다. 나는 다 사라지거든요. 다 사라지죠. 근데 그러면 누가 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이 세상의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리 나는 뭐라 한들 그건 다 사라진다 이거죠. 그러면 남은 거는 뭐냐?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왔다가 다시 돌아갈 그곳하고 관계를 맺어야지 나만의 고유한 개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왔던 뭔지 모르지만 왔던 곳 그리고 우리가 갈 곳 그곳하고 어떻게 이제 관념적인 관계를 맺을 거냐 이거죠. 그럴 때 우리가 확고하게 나는 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우리를 막 짓누르고 한다 하더라도 그 보이지 않는 환상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한 나는 현실의 존재 유일한 존재로 내 삶의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참 판타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비슷한 생활을 혹시 해봤어요? 뭐 기숙사라든지. 근데 저는 그렇게 뭘까 이렇게 딱 밀폐된 어떤 공간 아, 그래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없구나. 없어요. 네. 있으세요? 군대? 뭐 대체로 남자들은 이제 네. 군대에서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그 정도의 차이가 아주 뭐 크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이제 그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사람들의 아주 그 위계가 엄격한 그런 데에서 이제 살다 보면 네. 요 얘기가 뭔지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뭔가 그러니까 이제 내면의 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시키는 것만 네,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하기 그렇죠.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 거의 뭐 초반엔 불가능하니까 네. 혼자 이제 뭐 네, 생각이나 네.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생각이 되게 불순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이런 게 되게 많긴 하죠. 왜냐면 이제 네. 억울하니까 억압받고 네. 뭐 이러니까 네. 뭐 그냥 마음속으로는 뭐 다 싹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 뭐 이런 판타지 네, 같은 거 네. 그런 건 이제 갖고 혼자 그래도 그 상상하면서 조금은 버티는데 도움은 좀 주는 것 같기는 네,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것조차 아예 없다고 하면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되니까 또 저 세계의 그 환상만 갖고 살면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밸런싱을 아주 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존재의 고유성을 주장하려면 나만의 판타지, 환상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 있다가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 시대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순간에 우리가 특히 10대 사춘기라고 해야 될까? 이럴 때 갑자기 이 현실이 갑자기 이유 없이 반항하고 싶고 네. 이유 없이 현실이 막 짜증이 나고
이런 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자기만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때 현실에서 자기 정체성이 안 나오잖아요. 공부 나는 성적 몇 등밖에 안 되고 엄마 아버지는 망당 욕하고 이럴 때 내 정체성을 찾지 못하니까 저 세계로 갖고 관심이 가는 거죠. 자기도 모르거든.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죠.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라든지 사실 죽음의 충동이거든요. 자, 그럴 때 그러니까 애들이 장난과 도전에 나서고 하는 게 사실은 아주 위험하게 목숨을 거는 시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 정체성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그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있는 그 아이들이랄까 이런 존재들한테 항상 그런 느낌들. 아, 이 사람이 단순하게 막 그 반항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자기 정체성을 고유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럼 저 세계 속에 뭔가 하고 나는 그 관계를 맺어갖고 내가 유일무이하고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무감각. 네. 그렇죠. 무감각의 단계에서 네. 그런 식으로 결국 그러니까 이 바로 빅터 프랭클은 그런 식의 환상의 부인과의 대화를 할까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그게 의미 있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그 의미가 안 들어지니까 내 내면 속에 그 공간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정말 더럽고 짐승 같고 추악한 현실을 그래도 버텨내는 거죠. 네. 그것도 생존을 위해서. 생존이죠. 생존. 그러니까 결국 뭐 강제 수용소에도 예술이 있다는 거죠. 이 와중에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간단한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참 순간적인 삶에도 그런 걸 하고 또 노래 부르고 이런 사람한테는 좀 더 뭐 사람들이 빵을 좀 나눠준다든지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빵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빵만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걸 안다는 거죠. 아무리 그 와중에도 그리고 예술도 있고 유머도 있고 유머가 있어야지 내가 거리감을 둘 수 있고 또 우리가 참 비참한 상황에 그걸 또 객관화시켜가지고 아유 그래 뭐 이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하니까 그래서 참 이런 뭔가 사소한 그것들로 가지고 매일매일을 버텨냈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수용소에서는 모든 게 번호로 되고 나만의 공간도 없고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을 맞춰가 쭉 걸어가는데 카포라든지 감시병이 기분 나쁘면 갑자기 앞뒤 옆에 다 있잖아요. 그냥 제일 옆에 있는 사람 때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제일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중간만 가라. 줄 잘 서야 되고. 여기도 진짜 그러니까 이게 비참한 거죠. 운이거든요, 운. 사실 운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래도 정신과 의사가 도움이 돼가지고 그 카포, 고창 카포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들어주고 조언을 잘해주니까 이 사람 맨날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맞지도 않고 건더기도 좀 주고 수프를 퍼줄 때. 그래서 그나마 편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번호로만 취급되고 참 감정이 무뎌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나갈 때가 되지 않습니까? 탈출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나갈 때가 되면서 이제 다른 수용소로 이감한다. 흉흉한 거죠. 이게 갑자기 자 이따가 해방이 돼가지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나치도 지원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다 정글을 없애려고 다 죽이고 불태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해방이 되고 막 연합군이 다 다가온다 할수록 불안하겠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게 운명의 장난이라는 대목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야간 작업반 뭐 이런 명단을 만들고 또 다른 데로 이송할 사람들 명단을 만드는데 어쨌든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자, 이송할 사람 딱 했는데 이송하면 다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자들 중에 이송하니까 다 죽는데 좋아. 그러면 너희들 이송하고 싶지 않으면 야간 작업반 할래? 그럼 딱 82명이 손을 들었어요. 아, 그럼 야간 작업반 하겠습니다. 근데 또 다음 날에 이송 계획은 취소되고 야간 작업반은 그대로 너희들이 지원했으니까 한다. 막 그냥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어쨌든 진짜 이제 이송 계획이 세워졌고 그래서 이제 정말 보낸다. 근데 정말 보낸다고 하지만 이게 가스실로 직행할지 진짜 요양하는 대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자, 그 와중에 빅터 프랭클에게 호감을 가진 주치 같은 다 수감자지만 주치가 오더니 당신을 리스트에서 뺐어. 당직실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살게 해줄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마지막 환자들한테 딱 가니까 환자들이 눈치가 딱 빠르잖아요. 선생님 우리 두고 떠나시나요? 이 사람이 진짜 갈등을 하는 거죠. 아까 아버지를 두고 떠날까 말까 할 때 부모를 너의 부모를 그죠 잘 모셔라. 그것이 너의 생명을 길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했듯이 결국 이 사람이 어떡할까 하다가 결국은
나는 남겠다라고 된 거죠. 그 아주 감동적인 대목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는다고 결정해요? 남는다고 결정하면서 그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참 이게 이 선택의 순간인데 네. 나는 그에게 이것이 내 길이 아니라고 나는 운명이 정해놓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나는 내 친구들 곁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연민의 빛을 띠었다. 마치 내 운명을 알고 있긴 한 것처럼 그는 말없이 나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것은 삶을 위한 악수가 아니라 삶과 작별하는 악수였다. 나는 천천히 걸어서 막사로 돌아왔다. 막사에는 친한 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네 정말로 그 사람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나? 그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네, 나는 갈 거야. 그러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그런 다음 할 일이 있었다. 유언을 하는 것이었다. 잘 듣게 오토. 만약 내가 집에 있는 아내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네가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녀에게 이렇게 전해주게. 내가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게. 두 번째로 내가 어느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 세 번째로 내가 그녀와 함께 했던 그 짧은 결혼 생활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는 여기서 겪었던 그 모든 일보다 나에게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전해주게. 오토, 자네는 지금 어디에 있나? 아직 살아있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낸 후 자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자네 아내를 다시 만났나? 그리고 기억하나? 자네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자네에게 내 유언을 한마디 한마디 외우게 했던 것을. 이렇게 이제 유언을 네. 친구 오토라는 사람에게 아마 전하고, 그렇죠. 마지막에는 아마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뭐 아마 죽었다고 봐야겠죠.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오토는 죽고 없고 오히려 죽겠다고 결심한 자기는 지금 살아있고 참 이 운명의 장난이 뭔지. 이게 뭐냐면 정말로 이게 그래서 그 환자들하고 나는 끝까지 같이 가겠다. 환자들 곁에 남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요양소로 가는 것인 거예요. 진짜 요양서였군요. 근데 바로 그 사실은 남아야 탄다고 했잖아요. 그 수용소에. 그 수용소는 나중에 인육까지 먹는 사태가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남았으면 또 죽었을 거라 이거죠. 참 이게 뭔가 이거죠. 그러니까 운명이 뭔지 보니까 이 수감자들이 그러니까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운명의 장난을 겁을 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수감자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결국 이제 탈출을 마지막 이제 수용소가 아무래도 사람들도 도망치고 이제 탈출하겠다고 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됐냐? 갑자기 딱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용소 문이 닫히고 갑자기 뭐가 들어왔냐면 수용소 문이 닫히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하는데 갑자기 수용소 문이 열리면서 적십자 마크가 그려진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국제 적십자사 대표가 딱 들어오는 전쟁이 끝났구나. 저희 끝난 건 아니고 지금 아니? 이제 마무리 단계지만 어쨌든 네. 지금 이게 진주해 오는 거죠. 이건 중립국이잖아요. 국제 적십자사.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수용소와 수감자는 내가 이제부터 보호한다. 라고 딱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나치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이제 협정에 따라 가지고 당신들 지금 철수하기로 했고 우리는 들어온다. 자,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다 살았다. 네네. 이제 탈출할 필요 없다. 자, 이제 좋다고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날 밤에 또다시 나치 대원이 트럭을 타고 와가지고 지금 다 수용소를 비워야 돼. 당신들 지금 중앙수용소로 가가지고 그거 가면 이틀 안에 48시간 안에 스위스로 가가지고 다른 전쟁포로와 교환돼. 그러니까 빨리 우리 따라가지고 이 트럭 타. 된 거예요. 뭘 속이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친절하게 하는 거야, 나치 대원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여기 당신들 빨리 이 트럭에 타면 이제 뭐 스위스 가가지고 이제 다 모든 고통 끝났다. 그래서 이제 그럼 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프랭크라고 친구하고 이제 트럭을 타야 되는데 트럭이 한꺼번에 다 못 가잖아요. 그냥 마지막 그룹에 속힌 거예요. 마지막 트럭을 타야 되는데 딱 자기들 이름 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리스트에. 그래서 막 그 주치에 가서 항의를 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왜 우리 이름 뺐냐고.
막 항의했으니까 주치가 아유 미안하다고 조금만 마지막 털 기다려보자 올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와중에 대포 소리 총소리가 나오고 아 빨리 우리 막산으로 도망치자 해가 막산에서 이제 막 총소리 날 때 숨어 있었던 거죠. 밤새 이제 전쟁 이제 총포가 왔다 갔다 하더니 다음날 아침에 수용소 문에 하얀 깃발이 걸린 거죠. 그리고 그 결국 어떻게 됐냐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럼 그 트럭을 타고 간 사람. 그래서 여러 주 뒤에 알게 된 거죠. 몇 주가 지나가지고 운명은 끝까지 우리를 희롱했다. 그날 밤 자유를 향해 간다고 믿었던 우리 친구들은 트럭에 실려가지고 수용소로 가가지고 그 막산에 같이 이제 불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참 끝까지 운명은 우리를 하더라 이거죠. 이분은 네. 진짜 죽음이 바로 면전까지 온 게 네. 한두 번이 아니군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결국 나날이 죽음의 연속이었고, 그죠? 나날이 맞다가 죽을 수도 있고, 몽둥이 맞다 죽을 수도 있고, 끊임없는 연속이니까 모든 것이 운으로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아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이게 지금 도와준다 해놓고 우리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감독 타란티노 감독이 만든 네. 바스타드였나요? 바스타드. 그게 바로 네. 나오잖아요. 나쁜 끊임없는 속이고 서로 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유태인들, 독일, 그 나치 장교들 그런 느낌의 연속인 거죠. 아무도 나를 믿을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다 기피하고 망설이는 거죠. 결정을 못 내주니까. 네. 근데 이분이 이 무감각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 받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 결국은 무감각 증세를 극복하고 불안감을 제압한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진짜 가혹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도 인간은 정신적인 독립과 그 영적인 자유의 흔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자기 빵을 나눠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배고파도. 그리고 그 대표적인 콜베 신부 같은 사람이 있죠. 콜베 신부는 폴란드 사람이었는데 그 아우슈비츠였나요? 하여튼 갇혔지 않습니까, 수용소에. 그 당시에 사람이 이제 수감자 한 명이 도망을 쳤잖아요. 그러면 수용소 당국에서 10명을 그냥 아무나 끄집어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번복이라는 한 명 도망치면 무조건 10명 죽는 거야. 자, 그럴 때 한 사람이 끌려가면서 아, 나는 처자식이 있어. 난 살아남아야 돼. 이러니까 누구 내 대신 그 할 사람 없, 뭐 이렇게 된 거죠. 나 살아남고 싶어. 이러니까 콜베 신부가 딱 자원한 거야. 내가 죽겠다고. 내가 죽겠다고. 그러니까 10명은 채워서 죽이는데. 네, 무조건 10명.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고. 나는 신부고 처자식이 없다. 그건 사람이 참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갖고 그 처형 광부이 뭐냐면 아사형이에요. 에? 아사? 먹을 걸 안 주고 죽이는 아, 거죠.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막 일주일도 살아있을 아니죠. 수 오랫동안. 근데 그래도 이 사람 콜베 신부가 아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콜베 신부 진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굶주린가 정신 착란 속에 죽어가 버리거든요. 완전히 미쳐가 죽거든요. 예. 근데 콜베 신부는 끝까지 품위를 유지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튼튼한 사람이라고 하죠. 내가 좋고, 머리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머리가 튼튼한 사람 있죠. 뇌 건강, 내가 진짜 건강. 그게 근데 가능하나요, 그게? 그래서 콜베 신부가 성인으로 시성됐지 않습니까? 성인으로.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래도 안 죽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결국 독극물을 투입해서 주사를 놔 주겠죠. 그 사람은 살아남아가지고 결국 자식을 낳고 끝까지 살아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우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아, 그러니까 콜베 신부 덕분에 산 살아난 사람은 사람이. 예, 자식을 낳고 계속 살아남은 거죠. 와. 완전 신들리 리스트 때 마지막 그 자손들이 쭉 돌멩이 하나씩 놓고 가잖아요. 네. 아, 이쯤에서 저 소백장 홍삼 이야기 잠깐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아, 면역력에 또 탁월한 홍삼, 사포닌 성분 많이 들어있는 소백지향 홍삼, 많이들 또 들어보셨고 또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집에 이렇게 좀 홍삼 뭐 진액이라든지 이렇게 홍삼 캔디 같은 거 놓고 드시면 참 드시기도 편하고, 가족들 같이 좀 하나씩 이렇게 나눠 먹으시면 뭐 좋지 않을까. 가족들 간의 끈끈함도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소백지향 홍삼, 네이버에서 소백지향 홍삼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연말에 고마운 분들한테 선물하기도 참 좋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의미를 찾고 싶다면 네. 또 선물이 의미가 되니까요. 네. 자, 이렇게 정말 삶과 죽음이 종이장 하나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의미를 찾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나중에 말씀도 나오겠습니다만
바로 빅터 프랭클이 제시했던 삶의 의미를 찾는 세 가지 길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 창조. 결국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게 의미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 음악, 그리고 물건, 발명, 그 건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창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또 제일 큰 창조는 또 뭐 아이를 낳고 이런 것도 다 창조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창조고 좀 적극적인 의미를 찾는 거겠죠. 조금 이제 두 번째, 그럼 적극적인 의미 창조 못한다고 의미는 뭐냐? 그건 아니죠. 두 번째는 경험이죠. 경험. 경험. 뭐냐면 내가 감상을 하고 문학 작품 감상하고 예술을 감상하고 좋은 여행도 하고 그죠? 그리고 제일 좋은 경험 뭐냐?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한 사람을 그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거. 이거 제일 좋은 경험인 거죠. 네. 자, 그런 것들이 또 의미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다 이것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수용소에서 완전히 모든 걸 다 빼앗긴 사람들에게 의미가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아무리 가혹한 환경이라도 거기서 결국 나의 태도를 결정하고 내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그게 자체가 의미가 되는 거죠. 나에 대한 선택, 나의 태도를 선택하고 나의 길을 결정하는 그 자유, 그것이 바로 또 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터 프랭클은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의미라는 게 그럼 나는 뭐 지금 병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슨 의미를 찾느냐?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중에 뭐 로고 테라피도 나옵니다만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의미를 찾느냐? 마지막 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네.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들었다. 내 보호자하고 의사가 담당 의사 이야기하는 거. 아, 이 사람 이제 결국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거다. 오늘 밤좀 아무래도 그럴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 아, 나는 뭐 다 받아들인다. 근데 당신이 오늘 밤 당직 아니냐. 그러니까 자다가 당신이 와서 내 또 마지막 가기 전에 뭐 또 뭐라고 합니까? 몰핀 주사 놔달라고 할 때 자다가 당신 와서 하면 내가 얼마나 당신을 괴롭히냐. 그러니까 막 지금 놔달라. 그 당신 지금 낮에 근무할 때 나와가지고 나 죽게 해달라. 나는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죽으면서까지 남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의미를 찾는 거죠. 끝까지. 아무리 가혹한 환경에서도 인간은 결국 그 타인을 배려하는 자기 삶을 보여주는 것들. 그게 결국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네. 최고의 길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창조가 제일 큰 의미 같지만 이 사람은 빅터 프랭클은 제일 중요한 세 번째라고 본 거예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자기 삶에 대한 태도와 의미를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가혹한 순간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최종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반 일리치의 죽음, 톨토이도 그런 건데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출세했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근데 죽을 때가 내가 중병 걸리니까 아무도 나를 찾아온 이가 없네. 그리고 찾아와도 다 형식적이고 너 빨리 죽어라. 그래야지 내가 빨리 그 자리에 올라가고 아유 너 빨리 죽어야 우리 또 신나게 카드 게임이나 하고 그리고 보니까 부인도 맨날 이제 간호에 지쳤는지 딴 데 나돌아다니고 딸도 그렇고 아무도 없다 이거 내 뭐냐 내 인생은.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자기 그 누구죠 하인 게라심하고 자기 아들을 보면서 딱 깨닫는 거죠.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 저렇게 울어준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용서받자 이러면서 이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지구나 하면서 이제 이반 일리치는 죽게 되거든요. 그럴 때 죽음이 그를 끝낸 게 아니라 그가 먼저 죽음을 끝냈다고 나오죠. 바로 이런 게 결국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빅터 프랭클은 영화를 설명하는데 영화에 수많은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 하나하나가 다 우리 삶을 구성하는 경험들인데 그런데 결국 영화는 끝까지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끝에 마지막 장면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 영화를 봤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마지막 장면이 바로 최종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끝까지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죽음을 옆에서 본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인간은 죽을 걸 잊고 산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조금 뭐랄까 그 죽음을 많이 본 사람의 말이니까 더 내 미래에 네. 약간 좀 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시련이라는 게 진짜 오히려 기회라는 거죠. 의미를 창출하고 네 목적을 창출해낸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시련은 죽음과 운명처럼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시련과 죽음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다. 그러니까 시련과 죽음을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마라. 네. 그렇게 너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역사상 위대한 위인들이 있는데 그 부러워만 할 필요는 뭐냐.
너가 너에게 부딪힌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너는 바로 그 의미, 위대한 위인의 의미와 똑같은 그 대등한 자리에 올라가는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요즘은 그 시련이라는 거를 비교적 그래도 제가 좀 꼰대 같은지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는 어쨌든 그 시련이라는 거를 좀 젊은 시절에 좀 많이 겪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했었는데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근데 요즘 이제 그런 거조차도 거부하거나 혹은 회피하거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돌리려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지 네. 않나 조심스럽게 그런가로 갑니까? 직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죠. 네. 이제 빅터 프랭클 입장에서는 직접 아우슈비츠의 네. 그 강제수용소 생활을 체험한 입장으로서는 사람은 고통을 겪음으로써 결국은 사람이 정화되면 동시에 강력한 의미를 갖게 된다. 중요한 거는 이게 예전에 아주 또 이 강유일 소설가라는 분도 아주 좀 그 여러 가지 가족 사적으로 참 힘든 삶을 겪었는데 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고통에 매몰되지 말고 고통의 뒷모습을 봐라 이거지. 우리가 어떤 동화나 민담을 보면 아주 흉한 얼굴 뒤에 알고 보니까 순수함이 숨어 있는 경우 많잖아요. 사실 고통은 되게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 행복이 들어있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러면서 아니 그 이분이 그 말을 해야지 이게 딱 다가오는 거죠. 네. 그만큼 그 고통을 네. 겪은 사람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통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너무 행복을 따지면 깊은 차원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그 박경희 선생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뭔가 원하는 게 많으면 깊은 차원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사실은 이제 그걸 이길 수 그 고통을 이기기만 하면 진짜 사람은 강해지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강유일 씨가 참 그 힘든 삶을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통에서 제일 나쁜 거는 매몰되어 가지고 엄살을 떠는 거다 이거죠. 엄살. 그러면서 너무 쉽게 고통에 굴복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어려울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유태인은 아우슈비츠로 갈 때 자기 아이를 철로에 내려놓기도 했고 가스실에서 죽어가기도 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 애들하고 다 헤어지고 그 소피의 선택 보면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메릴 스트립. 애가 둘이 있는데 나치가 그렇게 완전히 사람을 데리고 그 정말 그 비인간적인 장난을 치잖아요. 둘 중에 하나 살려줄게. 넌 누구 택할래? 아들 택할래? 딸 택할래? 이건 정말 끔찍한 고문과 같은 선택을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었는데 결국 뭐 우리 생각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냐 이러지만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단 한 가지 사례, 단 한 명으로도 인간이 그 내면의 어떤 힘이 그죠? 의미를 만들어내고 내 스스로가 그 시련을 극복하는 힘이 결국은 그 아무리 외부의 압박과 강제가 심하다 하더라도 결국 이 인간 존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건 충분한 거다 이거죠. 다 우리가 영웅이 될 필요 없는 거다 이거죠. 이 세계는 36명의 의인만 있으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든 그렇게 도덕적으로 정신적 자아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둬 가지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결국은 우리 자유의사에 따라 그 내면 세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키워낼 것인가. 그러니까 내면의 힘을 키우려면 결국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자기를 초월하려면 결국 미래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로고 테라피의 핵심은 목표거든요. 미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이걸 극복해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거죠. 오늘 일만 열심히 하면 내일이 열린다.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내일에 대한 기대 없이 우리는 이 가혹한 오늘 상황을 버텨낼 수 없다 이거죠. 5년 후 10년 후 내가 뭔가가 돼 있을 거다. 네. 지금 이 고통을 이겨내면 뭘 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네. 그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사람은 견딜 수 있는데 네. 그게 없으면 이제 무너지거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같은 동료 수감자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가족을 만들 수 있다. 이걸 잃어버리면 어떤 일을 하냐면 딱 그 이제 막사에서 안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 누워 있는데요. 들어 누워가지고 사람들이 때리고 막 와서 해도 막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맞고 이래도. 그래서 뭐냐면 거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계속 있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나 그리고 저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냥 아무것도 음식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할라. 그냥 그렇게 그냥 가버리는 거죠. 이제 결국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면 결국 그거는 죽음을 부른다는 거죠. 실제로 그거는 사례가 많죠.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하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니체의 이야기죠. 결국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고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지 말고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너희들은 생각해보자. 이거죠. 우리들 같이 생각해보자. 자꾸 삶의 의미가 뭔지 질문하지 말고 삶이 나에게 뭘 기대할까? 이 삶이란 존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원할까? 이걸로 한번 질문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목표가 생기고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정하는 건 아닌데 결국은 유일무이한 존재인 나의 경험도 누구도 대체할 수 없잖아요. 결국 나만이 이 시련을 짊어질 수 있고 나만이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고 나만이 이 시련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눈물을 흘리지 말고 있는 그들의 고통과 대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릴케의 식구를 인용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련이 그 얼마인고 과제를 완수하다는데 릴케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시련을 완수해야 된다. 인간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고 이 몰상식한 시련에 맞서가지고 우리는 이 시련을 길들이고 우리는 이 시련에서 이거를 과제를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확실히 이런 시련이나 아픔을 많이 겪은 혹은 뭐 크게 겪은 사람들의 경우에 네. 사람이 짜잘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해져 네.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네. 여유가 좀 있달까? 그런 느낌은 좀 받긴 합니다. 저는 좀 그런 분들 좀 뵈면 확실히 사람이 좀 크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네. 그냥 직관적으로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수용소에서 살아나가야지만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연으로 내 삶을 맡기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왜 여기 왔고 그런 것들 속에서 내 삶을 어떤 식으로 운명은 나에게 요구하는지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니체를 인용해가지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자,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어야 된다 할 때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자, 우리가 잃어버린 게 진짜 뭐냐 한번 생각해보자. 건강 나가서 또 찾을 수 있어. 가족 정 안 되면 다시 결혼해가 또 찾으면 돼. 빅터 프랭클도 결국은 1947년에 결혼해요. 재혼해가지고 딸도 놓고 하는데 그 다음에 행복도 다시 찾으면 되고 전문적인 능력, 지위 다 찾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안 잃었다 이거죠. 우리 내면의 우리의 자유, 우리의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은 아직 안 잃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걸 나중에 다시 가질 수 있는 거다. 네. 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물질적인 생활에서 이런 우리가 희생이 당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만 어떻든 우리의 희생은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런 거겠죠. 내 고난과 죽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종말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죽음으로써 남들은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이미 그 의미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것이 직접 그 사람을 진짜 구원해내고 이런 샤머니즘적 이걸 떠나가지고 그런 희생의 마음이 그런 자세를 가진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성인의 대열로 올려버린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전혀 헛되게 죽은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이 사람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험도 하고 나면 굉장히 사람이 좀 종교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은 전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죠. 종교는 사람을 구원해주고 나는 사람을 치료해준다고 하는 거죠. 자기는 구원은 아니다. 자기는 치료를 해준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오게 되는 거죠. 시련. 네, 시련. 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바로 이제 일종의 잠수병 같은 거를 겪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해서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잠수병이 우리가 깊은 압력이 있다 갑자기 나오면 이게 숨이 쉬기 힘들어지듯이 정신적인 억압이 그렇게 막 이렇게 억누르고 있다 갑자기 나올 때 이 사람이 또 다른 큰 시련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비통과 환멸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어떤 비통감? 가족을 만나고 고향을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난 살아남았는데 와보니까 다 죽었네. 그 비통함.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내 가족 다 죽었네. 어쩌면 그 안에 있을 때 그걸 상상하면서 그 환상으로 살았는데 그게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깨진 걸 눈으로 확인하니까 그 비통. 그동안에 내가 버텨온 시간조차도 다 부정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환멸감. 환멸. 자, 그 옛날 빈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이제 독일계들이잖아요. 그 오스트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 안 갔잖아요, 감방에. 감방이 아니라 수용소에. 그 사람들이 남아갖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린 몰랐어. 우린 몰라서 너희들이 그렇게 강제 수용소 가서 그런 고통 당한지 몰랐어. 그렇게 죽을 줄. 또 하는 말. 우리도 피해자야. 우리도 고통받았어. 우리도 너희들 그 가고 나서 우리는 좋았는 줄 알아. 우리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면 갑자기 진짜 이 사람에 대한 환멸감이 또 확 밀려오죠. 이건 무엇인가? 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더 힘들어지는 거야. 약간 잠수병 겪듯이. 그리고 처음엔 그렇대요. 첫날 그럼 수용소가 풀렸을 때 어떻게 했느냐. 막 길길이 돌아서 날뛰냐. 아닌 거죠. 끊임없이 지금도 감정이 무감각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도 기뻐하는 감각도 가지지 못한 거죠. 기쁜 감각도 그것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배워야 되는. 그냥 기쁘다는 것도 못 느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흥분 상태만 되고 그 다음에 긴장 이완이 되는 거죠. 이제 그 긴장이 풀리는 네네. 거. 그런 이야기는 미친 듯이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한 발걸음으로 수용소 정문으로 살살 이제 발걸음을 옮긴 거죠. 그래서 이거 과연 나가도 되나 이렇게 눈치만 보다가 과감하게 몇 걸음 옮겨갔는데 아무도 이제 고함하고 명령 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었던 어제의 감시병들이 우리에게 담배를 권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너희 잘해줬잖아. 이런 식으로. 내가 너 담배도 주잖아. 꽃이 이제 만발한 초원을 이제 봤는데 그동안 완전히 회색 그 수용소 안에 생활하고 흙만 파고 있다가 꽃이 만발한 들판을 바라봤는데 감흥이 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감흥이. 어떤 감흥. 근데 이건 또 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소련의 강제 수용소에 풀려난 어떤 여성은 이제 풀려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살아라고 이제 기차표를 받고 내렸잖아요. 딱 기차역 내리자마자 기차역 그 광장에 꽃이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꽃이 너무 좋아갖고 해가 질 때까지 7, 8시간을 계속 꽃만 바라봤다잖아요. 그 느낌. 그 수용소에서 한 번도 꽃과 나무를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꽃을 바라보니까 10년 만에 꽃을 바라보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 저녁이 돼가지고 막사인 사람들이 모인 거죠. 어슬렁어슬렁. 야, 이거 뭐지? 해방된 건가? 근데 기쁜 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상실한 거죠. 그때 빅터 프랭클은 웃었어야 했는데 모두 잤다. 못 웃은 거죠. 웃는 법을 모르니까. 그때 빅터 프랭클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지 못한 거예요. 우는 법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일종의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그걸 이인증이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분리될 리자 사람인자 이 세상하고 떨어져가지고 사람 모두 꿈과 같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가지고 됐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친구들이 이제 복수할 거야 이런 거죠. 내 이제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가혹한 고통과 내가 이 비통한 경험을 했으니까 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죠. 네. 내가 집에 돌아갔는데 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면 이 손을 잘라버리고 말 테다. 자기 친구들이. 내가 고향 돌아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누굴 죽일까요? 내 이제 친구들, 그러니까 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이런 네. 것들 다 복수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바로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야만성은 아직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네. 그 안에.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나쁜 일 많이 겪었으니까 나도 이제 나쁜 짓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도덕적인 면허권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내 옛날 좋은 일만 했잖아. 그러니까 나 지금 좀 돈 받아 먹어도 돼. 나 좀 다른 좋은 자리 가도 돼. 왜? 난 예전에 좋은 일만 했으니까. 까방권이 있어.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임전 선생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 부끄러움 없는 도덕성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부끄러움 없는 도덕성. 그러니까 맹자가 수호지심을 강조한 이유가 있거든요. 의라는 건 뭐냐? 우리 어렵다. 정의라는 건 부끄러움을 아는 능력이 정의예요. 부끄럽지 않은 도덕성은 정의가 아니거든요. 부끄러움이 없는 도덕성은 결국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을 그냥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보통은 우리가 정의가 뭡니까? 불의에 반대해가지고 부끄러우니까 아우 내 저 한마디로 말해서 아우 진짜 내가 도저히 그냥 있으려니까 내가 부끄럽다. 흔히 말하는 얼굴이 낯이 뜨거워서 내가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여러 가지 것들이 부패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게 이런 부끄러우면 도덕성이 취해버리면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터 프랭클이 왜 아까 집합적인 그 죄책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집합적 유죄 나름 반대했냐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가혹하고 끔찍하고 인간 이하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너무 강조하고 이러다 보면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좀 그래도 돼. 우리는 당했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또 주변에 그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서 하는 게 좀 그런 것들이 또 역사적으로 깔려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렇게 2000년간 많이 당했어. 야, 너희들 당해봤자 지금 100년도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묘하게 역사적인 무의식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계속해서 연좌제를 거부한다. 독일계 사람 중에도 얼마든지 도와준 사람 많고 얼마든지 우리가 있었던 수용소 소장은 자기 월급을 털어가지고 우리에게 약을 다 사줬다. 이 사람이 우리를 딱 보자마자 욕을 하더라. 우리한테 욕을 한 게 아니라 막 이제 독일 당국을 욕하더라. 어떻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냐고 이렇게 다 사람들을 해골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두 부류가 있다. 근데 왜 그거를 독일 민족은 다 악마고 유태 민족은 천사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어떻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이 내게 옳지 못한 짓을 했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옳지 못한 짓을 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이건 힘든 겁니다. 그죠? 힘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빅터가 지켜본 혹은 뭐 관찰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련들을 이후에 많이 겪고 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빅터 프랭클이 바로 수용소에 풀려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지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자기가 아주 우리 지선 씨가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94페이지부터 읽어주시면 그 편지가 참 절절합니다. 그거는 1945년 이제 돌아와가지고 9월달에 빈에 막 돌아와가지고 막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때잖아요. 누구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 자기를 아주 후원해줬던 그 부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네. 독일인입니까? 오스트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빈으로 돌아온 지 4주가 되었어요. 이제야 선배님께 편지를 쓸 기회가 왔네요. 그런데 슬픈 소식만 전하게 되었습니다. 뮌헨을 떠나기 바로 전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제가 떠난 뒤 일주일 뒤에 어머니가 아우슈비츠로 갔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빈에 도착해서는 아내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내는 아우슈비츠에 있다가 트라이덴베르크에 있는 브렐슬라우로 갔대요. 참호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그 악명 높은 베르겐 벨젠 강제 수용소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끔찍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고 틸리의 전 직장 동료 한 명이 편지에 썼더군요. 편지에 있는 발진 티푸스 사망자 명단에 틸리의 이름이 있었어요. 편지는 베르겐 벨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간호사였던 그녀의 동료가 보내주었어요. 베르겐 벨젠에서 살아남은 다른 사람 한 명이 이루 다 말할 수 없느니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혼자입니다. 같은 운명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끔찍하게 지쳤고 끔찍하게 슬프며 끔찍하게 외롭습니다. 나에게는 희망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삶에 즐거움이 없고 의무만 있을 뿐이죠. 양심 때문에 죽을 수 없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운을 차리고 책을 내고 나 자신을 회복하려고 원고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게도 믿음직한 옛 친구 한두 명이 제 일의 진행을 맡아주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 눈에는 모든 것이 허공에 떠있고 공허하며 소용없어요. 모든 것에서 멀어진 느낌이랄까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좋은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참 가장 친한 제 친구는 참수당했답니다. 나만 홀로 남겨졌지요.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는 그게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믿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지켜주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조금 울고 성경의 시편을 뒤적이는 것밖에 없네요.
선배님이 나를 보고 웃을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원래 모습과 조금도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앞에 얘기한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지만 전에 가졌던 삶에 대한 긍정의 마음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바위같이 단단한 긍정적 인생관이 없었다면 지난 몇 주 그리고 수용소에서의 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차원에서 세상을 봐요. 삶은 엄청나게 중요해서 고통이나 심지어 죽음에서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점점 많이 느끼죠. 제게 유일한 위안은 내 앞에 놓인 기회를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고 있어요. 틸리와의 짧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살아온 그 시간의 우리 경험은 지울 수 없어요. 이 살아오니 아마도 존재의 가장 확실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을 전할게요. 벨리 라우퍼가 아직 살아있어요. 빈에서 불법 유보트처럼 잘 숨어 있었어요. 스텔라와 제 장인, 처남인 구스타프 그로서에서 차차 진실을 알리는 일은 선배님께 맡기겠습니다. 슬프지만 월터도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것 같아요. 틸리의 이모 헤르타 바이저도 빈의 마지막 총격전에서 남편을 잃었고요. 유진 호프만, LG 쿠페베르그, 테아 키스만과 연락하고 지내나요? 제가 베르반을 통해서 보냈던 두 번째 편지는 받았나요? 두서없이 적은 걸 이해해 주세요. 수술 시간 사이에 조금씩 써야 해서요. 따뜻한 마음을 담아 당신의 빅터로부터. 네. 참 돌아오니 다들 죽고 없고 그 비통함과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온 사람에게 언젠가는 그때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 모든 신을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마침내 해방의 날이 찾아와가지고 그게 그 모든 신이 하나의 악몽처럼 생각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항상 생각을 가지라 이거죠. 제가 어디서 읽어봤는데 격투기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격투기 선수들이 이게 딱 맞게 될 때 얼마나 충격이 심하겠습니까? 그럼 그때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맞으면 진짜 아플 건데. 네. 그럴 때 그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 맞았지만 내가 곧바로 일어서서 회복하는 자기 모습을 그린다는 거예요. 이게 딱 다가올 때 이거 피할 수 없는데 내가 맞긴 맞을 거다. 근데 맞고 나면 나 금방 일어날 거야. 그 일어난 자기 자신을 상상하면 이게 타격감이 줄어든다. 그 짧은 순간. 네. 그러니까 그게 참 결국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미래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미래 결국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미래에서 그게 그때 참 힘들었지라고 내가 미래의 내 자신이 지금 현재의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식으로 시점을 옮겨놔야지 나는 극복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 요 책을 저도 뭐 다는 아니고 이제 조금씩 지금 이제 방송 중에도 좀 읽어보고 하는데 이게 확실히 그냥 어떤 뭐 상상 속에서 써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다 이제 이분이 겪으신 일을 이렇게 그렇죠. 적다 보니까 아주 글 자체가 조금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는데 네. 결코 담담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책 제목에도 나오는 Say Yes to Life in spite of everything.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 대해 Yes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Yes라고 말하고 그 의미 있는 삶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 이걸 항상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도 아마 우리 사회도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로 따지면 이제 제일 많잖아요. 몇 년째 아마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의 이유를 이제 못 찾거나 아니 뭐 지금 삶이 너무 고달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삶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지금 고통받는 분들이 네. 참 많잖아요. 네. 큰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분들에게 이 책이 좀 위로가 될까요? 오늘 내용이. 뭐 어떻든 뭐 그 어떤 걸로도 위로는 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빅터 프랭클 같이 그 모든 가족을 다 잃은 사람이니까 그낼 수 있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모든 가족을 잃어본 사람이 또 잃어본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삶에 대해 예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우리가 결론으로 내기는 힘들고, 그렇게 한번 빅터 프랭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마치 이 현대의 그리스 비극 같다. 이게 참 비극에 그러니까 너무나 공포스럽고 또 그와 동시에 연민이 느껴지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강요일 작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유 그래도 참 이 번역했던 바로 이시영 교수도 그 이야기했습니다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전쟁 끝나고 이 황폐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비참하다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는 그래도 아우슈비츠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냐라고 이제 그렇게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 나름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면역 주사의 네. 기능도 있고 또 좀 조금이라도 그래도 희망을 준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결국 그래도 이제 인간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인간은 결국 누가 누구를 내가 규정되는 게 자기가 자기를 규정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그게 인간이다 이거죠. 인간은 절대 어떤 존재도 자기를 규정해 줄 수 없다. 내가 내를 규정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한 거다 이거죠. 칸트식으로 말하면 인간이 왜 존엄하냐 이거죠. 모든 인간이 왜 존엄하냐. 존엄한 거 딱 간단하거든요. 동물은 환경에 맞춰가 생활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환경을 넘어서 가지고 자기 내면의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거죠. 절대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건 아닌가. 내가 결정을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아무리 이제 가혹한 조건에서도 네. 사람을 의미를 찾아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아유,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네. 요걸 좀 보면서 나는 지금 왜 사는가? 다시 한번 좀 지금 계속 고민 중, 머릿속에서 계속 지금 그 생각하느라고 딴 생각을 잘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뭐 때문에 사는가는 질문도 사실은 같이 있고, 네. 삶이 나한테 뭘 원하고 있는가?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고민 중입니다. 근데 쉽게 떠오르질 않네요. 네. 우리 지선 씨는 뭐 좀 본인을 좀 어떻게 규정한다든지 혹은 뭐 삶의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제 고민과 요즘에 제가 힘들다고 느끼는 게 굉장히 가벼운 거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이 책 오늘 하면서 몇 번 이렇게 울컥울컥 했는데 보시는 분들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네네 그러시지 네. 않았을까. 이 책을 울컥울컥 할 때마다 혹시 또 뭐 하시려고요? 이 독서대 위에 놓고 보면 어떨까? 네, 그걸 좀 해봤습니다. 네. 역시 고민이 웃음으로 약간 네. 전환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우슈비츠에서도 웃음이 있었으니까. 웃음 있죠. 네. 필요합니다. 네. 리드모아 독서대 가벼운 책부터 무거운 노트북까지 다 올려놓고 여러분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리드모아 독서대 묵직 안정감 그런 것들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 검정색도 있고요. 또 원목 색깔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 취향에 맞게 한번 골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대형 아주 큰 것도 네. 있고요. 또 이렇게 필기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리드모아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책 읽으실 땐 1kg 커피 깜빡하지 않으셨죠? 네. 오늘은 그냥 넘어가나 싶으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1kg 커피는 항상 일당백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항상 맛있는 커피, 항상 향기로운 커피, 여러분 인생에 향기를 더해주는 1kg 커피와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선 씨는 본인을 규정할 때 네. 어떤 사람으로 규정합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예, 아직 제 나이에 음. 제가 겪어본 걸로 나를 판단하고 말하기에는 너무 짧지 않나? 지금 나를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저는 잠들면으로 규정하면 어떨까요? 잠들면으로 할 수 있죠. 오늘 저 뒷부분 편지 읽었잖아요. 네, 아유, 좋습니다. 아주 담담한 저 내용들을 제가 조금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부분에서 좀 더 읽어드리려고 해요. 플로라는 어플을 좀 까셔야 되는데 그건 좀 불편하시겠지만 어쨌든 한번 깔아주시면 잠들면으로 네. 함께 책 내용 아니 공유할 수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불편하시면 그냥 저 인터넷, 컴퓨터에서 예. 그 플로 그냥 웹사이트 그쵸. 접속해서도 예. 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하시면 편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디오북 잠들면입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지선 씨 잠들면도. 나를 잠들면으로 규정할 수 있구나. 네. 잠들면 이지선. 네, 고맙습니다. 잠들면 이지선. 뭐가 좀 말이 뭐가 이상한데? 잠들면 이지선. 잠들면서. 깨어 있으면 정영진, 잠들면 이지선. 네. 네. 자, 오늘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이 이 책이랑은 어떤 음악이 잘 어울릴까 한번 그냥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네. 여러분이 댓글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그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책 한 권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재미있는 책, 의미 있는 책 하여튼 잘 골라서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